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골든 패밀리 중에서도 1등 골든 패밀리예요. 그 집 재산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시가가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 가족을 꽁꽁 뜻을 통하게 한 그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이번엔 핫한 선생님, 설민석 선생님의 가족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가족을 좀 모시려고 해요. 이 가족은 굉장히 독특해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 행복을 느끼고 소중한 자신의 원칙을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가신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 가족은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태조. 그 이성계가 자식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중에 아버지를 돕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다섯째 이방원이죠. 그런 것처럼 이씨 육형제의 경우는 넷째 동생이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이 가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집은 골든 패밀리 중에서도 1등 골든 패밀리예요. 그 시조가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던 혹시 그 오성과 한음이라고 들어봤죠? 네,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이 됩니다. 이들이. 이항복 선생이 얼마나 그 훌륭한 분이시냐면 병조판서만 7번을 지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만 7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한 번씩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한 번, 국무총리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국무총리 이랬던 사람이죠. 관운이 빵 하고 터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 5대, 10대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대도 거르지 않고 정승의 판서를 재상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다음 때에서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 때에서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다음 때에서 최소 차관 정도는 배출했던 완벽한 명문가가 여기는 이씨 육형제 가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덕체 중에서 지뿐만 아니라 덕까지 갖춘 분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면 지금 우리 22살이시죠. 뭐 비슷한 나이가 되는데 이제 뭐 대학교만 한 1학년, 2학년 요 나이 또래거든요. 근데 그때 겸손을 깨달아요. 집에 노비들이 많았대요. 노비들이 많았는데 그 노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몇 년 전에 그 노비 법적으로 신분의 해방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리시고 저한테 존댓말 하십니까?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라고 먼저 존댓말을 하고 말을 편하게 낮추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 노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렇지? 그래. 그래. 나 갈게. 뭐 이러겠어요? 그 노비들이 이회영, 젊은 이회영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인님,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저희 노비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해준 게 바로 여기 있는 주인님이십니다. 저희는 절대 주인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안 노비들이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회영과 함께 잠시 뒤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회영 선생님은 20대 초반에 당시 우리 백성들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 시민단체 이름은 독립협회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 독립협회에서 열심히 국민들 계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바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1905년 을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을사조약을 일본과 강제적으로 체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을사조약 당시에 고종은 옥새를 찍지 않았고요. 당시에 이완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았던 사건입니다. 사실상 외교권이 팔렸다는 건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당시 고종께서는 망연자실해서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했어요. 이때 여기는 이회영 선생이 은밀히 고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건 집안이 워낙 명문가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죠. 고종을 설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외국에 도움을 청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회영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2년 뒤인 1907년에 네덜란드 아시죠? 이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회의를 한다. 그게 만국평화회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이준, 이위종, 이상설 같은 선각자들을 파견을 합시다. 헤이그 특사를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이 이회영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종께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 한번 보내보자. 일본이 알면 큰일 나니까 은밀히 파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이 됐는데,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회의에다가 이제 러비를 한 거죠. 러비를 해서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준 선생님의 행동이 많은 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데, 거기서 비분간계하신 이준 선생님이 회의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갑니다. 회의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 앞에서 너희는 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느냐? 우리 대한제국에 주권을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할복을 하고 막 이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막 이렇게 막 뿌리고 거기서 장렬히 사망하셨다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한테 배웠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기서 화병이 나세요. 그래서 병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설하고 이위종은 피고인 없이 국내에서 재판이 벌어져요. 이걸 벌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상설은 사형이고요. 이위종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도는 신세가 되죠. 일본은 화가 났습니다. 왜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냐 그러면서 우리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황제직을 양위하는 형식이었는데, 여기는 황제 양위식에 아버지인 고종도 아들인 순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거행되는가? 당시 내관들 있지 않습니까? 내관한테 황제 옷을 입히고 내관이 내관에게 황제의 옥새를 건네주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의 왕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우리나라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좋은 뜻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왕이 쫓겨나고 군대까지 해산된 거죠. 나라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겠구나. 나라의 군대가 없으니 어찌 일본과 싸울 수 있겠는가. 내가 무장,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만주로 무관학교 만들 자리를 보러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집이 여기는 서울 명동이었는데 이렇게 압록강 건너서 여기를 서간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대를 땅을 알아보고 돌아오실 때 1910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은 자신의 육형제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의 회의가 되죠. 형님들,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이항복의 후손인데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에게 은혜로운 돈, 은사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완용이 30억 받았거든요. 지금 돈으로 15만 원. 네, 30억의 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그리고 집도 주고 가장 매력적인 건 일본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어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금강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본 관광까지 시켜줍니다. 여기에 많은 사회 지도층이 그냥 거기에 회유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일본에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는 쌀 한 톨도 내가 일본 쌀은 먹지 않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단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단합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가자. 너 땅 받았어? 받았어. 어디 봤어? 여기는 중국의 만주의 서간도에 가면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 재산 팔아서 여기다 무관학교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산이 꽤 됩니다. 이 둘째 형이 이석영이라는 사람인데 요 분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영의정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양자를 잘 안 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실 부인의 큰아들 적장자가 사망하면 똑똑한 자기 조카나 주변 인물을 아예 양자로 들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성영은 럭키죠. 당시 영의정한테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집 재산을 전부 물려받게 되는데 그 집 재산이 얼마냐? 양주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시가가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둘째 형 이석영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급히 처분하마. 그래서 그걸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서간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팔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600억에 그 땅을 팔고 돈을 이제 쥔 거죠. 그리고 명동 땅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왜냐면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일가족 50명 노비 포함 서간도로 떠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60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전부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겠는데.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 50명의 일가족이 서간도로 건너간 게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망하고 12월 30일 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영하 30도예요. 이 당시 기온이. 근데 그때 안고 간 아이가 채 돌이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예요. 우지영 감독님, 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윤이, 그죠? 네. 저기는 서간도에 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주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도와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반대하는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 없고 노비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들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넙니다. 근데 여기는 압록강을 건널 때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압록강은 폭이 넓어요. 배를 저어서 가는데 뱃사공에게 이회영 선생님이 많은 뱃삭을 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려고 여기는 조선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압록강을 건너려 할 텐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소? 헤엄을 쳐서 건너려 할 것이오. 그럼 위험하니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배로 건너게 해주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신 분이 이회영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그 돈 600억을 가지고 가서 여기는 서간도에 학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로 이름이 바뀐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흥무관학교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메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당시 만주에 서간도 산자락에 18개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천혜의 요새였고요. 그 앞에는 연병장이 있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교과목이 있었는데요. 국문, 역사, 지리, 수학, 수신, 외국어, 창가 등 다양한 인문학 교육,
교육을 함께 했던 이것이 바로 독립군의 메카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귀에 익은 노래일 텐데 역시 BGM 준비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창가라는 것입니다. 이 창가는 뭐냐면 외국 곡조에 애국적인 가사를 맞춰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창가가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상하죠? 이게 원래 애국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의 코리아 판타지에서 한 소절을 가져와 붙인 것으로서 그것은 이승만 정부 때 공식 애국가가 되고요.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가 바로 이런 식의 창가가 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께서 만드신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무려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는데요. 그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청천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암살이라고 기억하시죠? 암살 여주인공이 누구죠? 전지현이죠. 영화에서 안호균으로 나오는데 그 전지현이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 소속 저격수로 나와요. 그 지청천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혹시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들어보셨죠? 그 전투에서 활약한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됩니다. 정말 신흥무관학교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누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무관학교의 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약 20여 개의 학교를 저기는 서간도에 지었던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세요. 왜 이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 우리 젊은이와 청소년들 밖에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교육에 목숨을 거신 분이 여기는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3,000명을 학비 무료죠. 숙식이 무료였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600억이란 돈이 10년 만에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당시의 그 내용을 부인이었던 이은숙 여사의 서간도 시중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래요. 그 추운 서간도에서 이회영 선생을 만나러 하루에도 독립군들이 수십 명씩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일일이 그 밥을 다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또 상 차리고 그거를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시 9살 난 내 딸과 만삭의 몸인 나뿐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머니께서 나와 계신데 우리 설선님은 뭐 따님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죠. 나라도 사랑하고. 근데 1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게 가능할까요? 수발드는 게? 나라를 위해서라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이회영 선생님 연세가 이제 60세가 넘게 되는데 한 달에 절반을 굶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아드님의 그 기록을 보면 일주일에 2끼 먹으면 그때는 운 좋은 한 주였다. 이럴 정도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 600억을 다 버리고 그 감투와 관직, 유혹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선생님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이 독립이 늦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무장투쟁으로 나서게 됩니다. 가장 일본 입장에서 악명 높고 두려웠던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단체,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있는데 이 의열단의 단장이 누구냐면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연기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김원봉 선생님하고 전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역할도 맡으셨었잖아요. 두 분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일본 입장에서 뭐 두 분 다 두려웠지만 누가 좀 더 두려웠을까요? 일본 입장에서 뭐 두 분 다 두려웠지만 누가 좀 더 두려웠을까요? 김원봉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현상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당시 김원봉 선생이 현상금 100만 원이고 김구 선생님은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100만 원이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320억 정도 되는 거죠. 현상금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여기는 의열단과 김원봉 선생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은 좀 요주의 인물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없는데 아니 여기 있는 김원봉의 의열단 단원들은 뻑하면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총독부 심지어는 일본 왕궁에다가도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이건 뭐 미쳐버릴 노릇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만 의열단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온 조선총독부가 비상이 걸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김원봉 선생을 이회영 선생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원으로는 이제 막 못 참겠는 거죠. 내가 직접 처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간도 만주에 계시다가 여기는 상하이로 1930년대 초반에 직접 거사를 위해서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와이프 이미 국내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을 다 썼으니 국내로 들어가서 돈 좀 구해줘 여보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윤숙 여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와서 돈을 구하는데 그때 만삭의 몸으로 돈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을 서간도로 송금을 해요. 그렇게 7년간 송금한 분이 이은숙 여사시죠. 그러다가 날라온 편지 한 통이 뭐냐면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해로 가서 거사를 치러야 하니까 우리 딸 둘은 내가 고아원에 맡기고 아들을 데리고 상해로 가겠어. 이게 7년 만에 날아온 편지예요. 그 이윤숙 여사의 기록 중에 유일하게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망창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망창이 뭐냐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이 목이 메이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고 묵묵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보니 급한 사정으로 규숙, 현숙 두 딸을 천진 부녀 구제원으로 보낸다 하시고 당신은 규창이를 데리고 무전 여행으로 상해를 가신다 하니 세상에 이런 망창한 일이 또 있으리요. 그리고 여기는 상하이로 가셨어요. 그때가 1932년이었는데 1932년에 이회영 선생보다 한 발 앞서서 빵 하고 거사를 일으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포공원에서 1932년에 폭탄을 집어던져서 당시에 그 일본군 장교들을 대부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회영 선생은 느끼죠. 아, 우리가 투쟁으로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이회영 선생한테 정보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만주에 머무르는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하는데 관동군 사령관의 행로에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다시 만주로 가서 여기는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겠다. 그러면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분 그때 연세가 66세세요. 지금 66세하고는 다르죠. 그때 66세면은 몸 가누기도 힘들고 오랜 세월 제대로 못 드셨기 때문에 몸이 매우 허약하셨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아니야. 너희는 젊잖아. 미래가 아직 창창하잖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니? 내가 가서 직접 이 나라를 위해서 거사를 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겠다. 그러면서 호련히 아들을 꼭 안아주고 다시 만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겨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지 어느 날 3단짜리 기사가 실립니다. 만주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다가 군경의 검문을 받고
수감된 뒤에 창살에 목을 매달아 자결한 리상한 노인이라는 딱 3줄짜리 기사가 나죠. 그분이 바로 인당 이회영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결을 했다는 그 말은 일본의 조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배에서 내릴 때 정보가 새서 체포가 된 건 맞아요. 끌려갔습니다. 너 여기 온 이유가 뭐니? 너의 배우가 뭐니? 너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한번 가담한 적 있더라? 너 거기서 막 감투준다고 그러는데 안 만든다고 그랬다며? 너 동지들 이름 불어라고 60세 노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4일 동안. 그런데도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시고 만주의 위순 감옥에서 바로 안중근 의사께서 형집행을 당한 그 장소에서 순국하신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시죠. 결국 고국에 있었던 우리 이은숙 여사께는 7년간 기다렸던 남편에게 날아온 것은 뭡니까? 사망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이들은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참 가슴 아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째 이건영, 상해에서 독립운동 중에 병사를 합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둘째 이석영, 600억을 쾌척한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분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이철영은 신흥 무관학교 교장이었으나 병들어 죽고, 이회영은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셨고, 다섯째 막내 이호영은 독립운동 중에 1933년 소식이 끊겼다 그러죠. 나중에 기록을 봤더니 온 가족이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섯째 동생 이시영만 유일한 생존자로서 광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그때 600억 쾌척하셨고 또 명동 땅도 그냥 두고 가셨는데 그거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환급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게 기부한 것이고 우리가 국가에게, 이 민족에게 바친 재물인데 그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이회영 선생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을 다행히도 글로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과연 21세기를 사는 너희 후배들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며 가족을 화목하게 단결시키는 그런 그 힘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학교 가느라 또 뭐 육아에 각자 일하느라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애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진솔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